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시사인 잡지를 봤어요. 근데 생각해 볼 거리들이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시사인. 저는 남북 관계라든가 미북, 북미 뭐 이런 쪽은요, 대충 큰 시나리오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그 어떤 거대한 흐름, 거대한 시나리오대로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좀 미시적으로 들어가서요. 시사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쓴 칼럼이 하나 올라왔어요. 칼럼 제목이 이거예요. 누구나 유튜버가 될 수는 없잖아요. 누구나 유튜버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 교사를 본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비판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교육계가 이게 문제인 게 자기가 교육받은 대로 가르치려고 한다는 그 문제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었죠. 19세기에 교육받은 19세기의 의식으로 뭐 20세기에 21세기를 살아갈 아이들을 교육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 칼럼에서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자, 초등학생들이 덕업일치를 꿈꾸며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즐기는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직업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꿈꾸면서 유튜버가 되기 위한 그런 동아리를 선호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좋아요. 근데 마지막에 대충 이렇게 끝나요. 이건 직접 그대로 읽자면 진정 학생들의 미래를 풍요롭게 해주고 싶다면 노동은 고되지만 참고 견뎌낼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노동을 견디는 훈련을 시켜라. 지금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도 한나 아렌트를 많이 거론하는데 이 사람은 한나 아렌트를 물론 한나 아렌트가 인간의 그 행동 조건에서 행위, 액션하고 워크, 작업하고 노동, 레이버를 분명 얘기했어요. 세 가지를. 그러니까 인간은 그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한나 아렌트는 그 얘기를 하면서 노동 소외가 일어난다라는 점도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노동과 작업과 행위 이 세 가지가 인간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인간의 활동을 나누어 보면 그런 것이다라는 컨셉인데 이 사람은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 중 하나로 노동을 꼽았다. 아니, 이게 인간의 조건, 노동이 인간의 조건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랬었고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나중에는 노동 소외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도 전망을 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노동권이 활동권이 된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노동권, 활동권 키워드를 쳐보세요. 그럼 옛날 제 강의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강의에서 했던 여러 그 강의 중에서 유튜버를 꿈꾸는 초등학생이 많다면 어우 잘 됐다라는 거예요. 유튜브라는 것은 다양한 콘텐츠를 담은 TV가 그냥 많아질 뿐이에요. 자기 채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채널 이렇게 저의 채널 이런 식으로 튜닝이 가능한 채널이 많아졌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노동하는 영상 뭐 그런 것도 유튜브에 올릴 수 있고 제가 아는 형이 최근에 그 포크레인 시험을 봤는데 유튜브로 포크레인 조종 잘하는 사람이 레버를 이렇게 다루는 게 좋고요. 손잡이는 이렇게 잡아야 되고요. 시험 볼 때는요. 의자를 앞당겨서 앉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라인을 넘어가는지 이렇게 그게 보이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포크레인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을 유튜브에 올린 사람이 있다 이거죠. 운전면허 합격하는 방법. 그러니까 유튜버를 꿈꾸는 초등학생이 포크레인을 배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이들의 그 선호도와 유행을 잘 활용을 해서 나중에 얘가 정말 포크레인이라도 잘 운전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교육자가. 그런데 이 유튜버라는 것을 저처럼 말로만 떠드는 이런 어떤 그런 유튜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튜버는 노동자도 유튜버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카메라가 돌아가도 되는 현장에서, 그러니까 촬영 금지가 아닌 현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유튜버가 될 수 있죠. 아빠가 노동하는 거를 초등학생이 찍어서 올릴 수도 있고. 뭐 최근에 그런 유튜버 때문에 아주 엄마들이 골치 아프다 그러던데, 우리 엄마 다이어트 중이에요 해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다이어트 하는 걸 찍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에 자기 사진 올릴 때는 배에 힘을 넣고 이렇게 탁 이렇게 허리가 그렇게 찍잖아요. 근데 다이어트 중인 엄마를 찍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네, 모든 게 나오는 거죠. 모든 게 드러나는 거. 그래서 막 그걸 이제 엄마 허락 없이 막 올려버리고 이러는 거죠. 초등학생들이. 최근에 법원 판례 중에서 카메라가 너무 흔해진 상황이 됐죠. 그리고 각 동사무소마다 쓰레기 버리는데 그 CCTV가 있고 그러죠. 어차피 촬영에 노출된 시대가 돼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고 이렇게 길거리 촬영을 다니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 버스킹 때도 그렇고 막 찍고, 그럼 찍다 보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 찍히거든요. 그리고 뭐 근데 지금은 뭐냐면, 야, 너 찍지 마 이런 시대가 아니고 자기가 카메라를 피해 다녀야 되는 시대예요. 판례가 어떻게 나왔냐면, 길거리나 어디서든지 누군가가 뭘 찍고 있다라는 걸 인지했을 때 내 얼굴을 절대 내보내지 마라고 그 사람한테 경고를 하지 않는 한 허용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판례가 나와버린 거예요. 법원에서. 법원도 판사가 판단을 할 때는 자기 판례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겠죠. 바보가 아니잖아요. 예. 그럼 지금 우연히 찍힌 사람들한테 만약에 그 초상권을 다 인정해주는 판례를 내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소송이 엄청 넘쳐나겠죠. 소송 못하게 해버리는 거야, 미리. 당신 그 카메라 휴대폰 찍고 있을 때 당신이 나 찍으면 안 된다고 경고를 안 했다. 그러면 요즘 시대에 누구나 찍어서, 초등학생도 엄마 다이어트 하는 영상 찍어서 유튜브 올리는 시대인데, 그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어디든지 저 영상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이미 인지할 수 있는 시대다 이거죠. 그걸 알고 당신이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걸 허용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법이 바뀌어버렸어요. 카메라가 너무 많아지니까. 자, 이 법이 바뀐 게 나쁜 게 아니라 법도 바뀌었고, 그러면 무슨 얘기냐?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뭔가를 촬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쉽다 이거예요. 그리고 촬영이 허락되는 현장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 그러면 바로 그래, 너도 유튜버 될 수 있어. 물론 구독자는 안 모이겠지만, 너도 될 수 있어. 그러면서, 그럼 너는 뭘 찍을래? 그러면서 거기서 콘텐츠로 넘어가야죠. 유튜버라는 어떤 이상을 박아놓고, 그래, 너 할 수 있어. 한 다음에, 그래, 넌 지금 좋아하는 콘텐츠가 뭐야? 뭘 찍어서 올리고 싶어? 그렇게 되면 그게 진로지도가 되는 거예요. 유튜버라는 매개체를 활용한 진로지도. 여러분, 유튜버의 미래를 제가 제 생각 이게 5년 이내에 이 미래가 다가올 건데, 지금 유튜브로 구독자 모으고 광고 달면서 돈 버시는 분들 있죠. 이게 끝납니다. 물론 제가 광고를 안 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유튜브에 광고를 안 다는 이유가 뭐 음악, 배경음악 내 마음대로 깔 수도 있고, 유튜브를 광고를 달면은 그걸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게 되기 때문에, 안 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젠가 유튜브 광고 시장이 끝나요. 그냥 콘텐츠만 남는 겁니다. 자, 유튜브에서 그 다른 사람들의 인기를 끌려고 시작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걸 뭐라 그러지? 괜히 자기 속만 끓이고, 남들 이렇게 사람들은 어떤 콘텐츠를 좋아할까 이런 거, 그리고 결국 찍은 그 영상 다 쓰레기 됩니다. 자,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얼마든지 페이크 스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페이크 스타, 가짜 인물, 진짜 인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 가상현실을.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지금 구글의 인공지능이 유튜브에 있는 모든 동영상을 공부하고 있어요. 제 영상도 보겠죠. 자, 그러고서 가짜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고, 가짜 아나운서를 만들어낼 수 있고, 가짜 교사,
그리고 결국에는 실사와 가상현실이 구분되지 않는 정도의 어떤 그런 영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서 지금 인간들이 어떤 콘텐츠를 편집하는 방법도 다 배우고 있고 그러면 새롭게 유튜브로 뛰어든 사람들이 지금은 인간 대 인간의 경쟁이지만 이 콘텐츠 경쟁이 지구상에 올라온 모든 유튜브를 공부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가짜 스타, 가짜 인물과 경쟁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제가 광고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광고라는 것은 정보가 제한적으로 노출됐을 때 그 사람에게 좋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가 또는 화장품 같은 것들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아주 적합한 것을 충분히 알 수 없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광고 시장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런데 인공지능이 AGI가 되면서 모든 70억 인구의 피부 상태를 다 파악할 수 있고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성분을 이미 알고 있고 뭐 화장품으로 예를 들자면 그렇게 했을 때 인공지능은 당신 화장품은 캄보디아에서 생산된 캄보디아 화장품에 캄보디아 정글에 있는 어떤 신의 지팡이라는 식물의 성분이 들어가는데 그 성분이 당신의 특수 알레르기성 피부를 개선할 확률이 99%다. 이런 게 분석이 돼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자, 당신의 그동안 소비 패턴이 이런데 그리고 당신의 현재 월 수입이 얼마고 그럼 당신이 지금 쓰기에 가장 좋은 청소기는 베트남에서 나온 어떤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트남 그 회사가 광고를 할 이유가 없어요. 인공지능이 연결시켜져 버리는 거예요. 중매를 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광고 시장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채널에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광고가 붙을지 알 수도 없는 광고가 붙는 것 자체가 그게 얼마나 찝찝한 일이에요. 삼척에 계신 이모 교사님 제발 반성 좀 하시고요. 시사인에서 이런 글을 물론 약간 노동계의 냄새가 좀 나잖아요. 시사인이. 그래서 이런 글을 아주 좋게 평가했다라고 괜찮아요. 그러나 이모 교사님 당신은 지금 애들을 제대로 진로 교육을 못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두뇌를 알아야 돼요. 두뇌는 적용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동기부여는 유튜브로 시켜야 되고 콘텐츠를 통해서 뭔가를 얘가 숙달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촬영은 뭐냐? 이거는 그냥 변명이죠. 뭐냐면 그냥 동기부여 액션이에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영상을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닌 거죠. 그 아이의 두뇌 속에서 뭔가에 흥미를 느끼고 몰입해서 일단 회전을 시키는 게 목적이죠. 그게 두뇌 엔진이죠. 제가 예전에 했던 뇌과학 강의 중에 두뇌 엔진 키워드를 쳐보세요. 고리들 두뇌 엔진. 그러면 두뇌 엔진이란 과연 무엇인가? 호르몬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가? 인간의 학습 패턴은 무엇인가? 학습과 호르몬의 관계는 무엇인가? 다 강의가 나옵니다. 인간은 15세 이전에 어떤 것에 몰입해 보았던 방식으로 그 이후에 또 그런 방식으로 몰입을 하게 됩니다. 15세 이전에 몰입을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시대에 초등학생들이 무엇을 동경하는가 이것을 너무 잘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로 지도를 하고 콘텐츠 교육을 하고 영어 교육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논산에 왜 영어 학원 하는 유튜브 닉네임이 얀강이고 제 그림을 벌써 한 3개 정도를 주문한 하나는 가져가고 2개는 지금 하나는 주문했고 하나는 주문할까 말 헷갈리네 이제 한 사람 여러 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튼 2-3개를 제 그림을 주문한 영어 학원 원장인데 너무너무 훌륭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유튜브에서 영감을 받기도 했지만 영어 단어를 외운다라는 것은요. 첫째 뭐냐면 내가 그 영어 단어를 알므로써 해서 느껴지는 희열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가서 여행하다 보면은 그 외국인들하고 손짓 발짓 하다가 한번 아 이게 그거예요 하면서 그 사람한테 들었던 그 영어다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 희열. 아 내가 이 사람하고 소통을 해냈구나 이런 거. 바로 유튜브라는 건 바로 그 희열이라는 거예요. 희열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미끼죠, 미끼. 아주 선한 미끼. 나쁜 그 낚시질 미끼 말고. 예, 그러니까 샤먼도 화이트 샤먼이 있고 블랙 샤먼이 있듯이 미끼도 좋은 미끼가 있고 나쁜 미끼가 있고 거짓말도 화이트 라이가 있고 블랙 라이라고 그러나? 아무튼 나쁜 거짓말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예. 유튜브는 바로 그 선한 미끼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방법을 연구하세요. 교사분들. 이런 칼럼 쓰지 말고 참고 노동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칼럼을 쓰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자, 다음은 이제 이 책을 사서 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책 제목이 출구 없는 사회예요. 출구 없는 사회. 느낌이 딱 오죠. 이거는 이제 그 개미 투자자들이 자기 돈을 잃어버리는 어떤 그런 것과도 관계가 되죠. 현대인들이 상실의 공포 때문에 더 부유해지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제가 강의에서 계속 안전지대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전지대를 원해요, 인간은. 더 부자가 되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불안감을 또 자본주의는 활용을 하죠. 그래서 근데 자본이 어느 단계 이상 충분히 없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되려 할수록 더 가난해지는 현상이 일어나죠. 왜 짜고 치는 고스톱판에 가서 돈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울증, 중산층 몰락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사면초가죠. 그래서 그 욕망이 바로 그 덫이다. 그 욕망이 덫이다라는, 그렇죠. 이 책 제목이 무한한 욕망이 세계사. 갑자기 사서 보고 싶어지네. 소개하다 보니까 부제가 마음에 드네요. 부제가 출구 없는 사회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했는데 무한한 욕망의 세계사 하니까 이것저것 좀 많이 모아놨나 책에다가 이런 느낌이 들면서 결국 사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오네. 사야 되겠네. 사서 훑어보는 거하고 이 몇 줄 보는 건, 사서 훑어보면 최소한 서문을 다 읽어볼 수 있잖아요. 대충 보더라도 좀 느낌은 다르죠. 프랑스 경제학회에서 경제학 도서상을 수상. 오, 사야 되겠다 이거. 사서 봐야 되겠다. 사진 찍어서 제 이제 출판사 하는 제 집사람한테 착 보내면은 주문이 바로 쫙 됩니다. 요즘 책 사보기 편해서 너무 좋아. 제가 교보문고 들어가서 막 고르고 사은품 고르고 얼마나 그 시간 걸리는데 책 대신 사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사서 본 다음에 나중에 또 이제 이거 한번 또. 자, 그 다음 논할 게 조선 팔도 기생들 대한독립 만세라는 김영민 SBS CNBC PD가 또 이 사진을 인용했죠. 보세요. 오보는 오보를 낳는다. 이거 제가 이 전전전 그 영상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기생들이 만세운동, 만세혁명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했죠. 했는데 이 사진만큼은 기생들의 사진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사진은 그 당시에 어떤 보통 학교, 그러니까 여고생일 겁니다. 여고생들의 사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고생들의 교복하고 유행하는 옷하고 1919년에 유행하는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면요 귀족 자제들일 겁니다. 아마 한국에서 일제시대지. 대단한 자제들이죠. 그때는 옷이 굉장히, 보세요. 그 주변에 보세요. 이 사진 주변에 보면은 주변에 그 이제 시민들, 그 당시에
그냥 보통 하얀 무명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리고 일본식 옷을 입고 있는 검은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도 보이고, 뭐 이렇게 수건 쓴 여인도 보이고. 근데 이 그 흑백 사진이지만 이 맨 앞에 있는 두 사람의 치마를 보세요. 비단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반짝반짝합니다. 이거 보세요. 비단이에요.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어떤 귀족급의 자제들이 마치 서울대생들이 데모를 예전에 가장 많이 했던 것처럼 귀족의 자제들이니까 더 이제 뭐랄까 애국심이 더 투철한 애들이 있었을 수 있거든요. 학생들이 더 의식이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일본 놈들 밑에서 일을 하지만 집에 오면은 자식들한테 일본 놈들 욕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걸 다 듣고 자란 애들이라고 봐야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사진이 왜 기생이라고 오해를 받았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술집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당대에 가장 잘 나가는 립스틱, 가장 잘 나가는 향수, 가장 잘 나가는 옷을 선호합니다. 그것은 어떤 본능 때문일까요? 손님을 끌어야 되잖아요. 손님을. 자, 근데 자기는 손님이 봤을 때 누가 봐도 당시 기생은 뭐 지금의 창녀랑 좀 틀리지만 어쨌건 창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뭘로 커버해야 되죠? 이 이미지를? 옷이죠. 화장, 옷. 물론 한다고 해서 이제 그 당시 그분들의 그 코디의 그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라 한다고 해서 실제 그 뭐 이렇게 따지자면 이화 여대생처럼 완벽하게 보일 수는 없죠. 보일 수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따라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진을 기생으로 오해할 수가 있죠. 왜? 기생들이 많이 따라 했을 거니까 그 당시에. 오해를 할 여지가 아주 많죠. 근데 보세요. 옷이 보면은 톤이 다 비슷하죠. 자,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기생들이라면 어떻게 옷을 입었겠어요? 야, 나는 무슨 그 대학생이 입은 게 좋아. 그걸 따라가고. 아, 나는 어디 학교 애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감히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다닐 수 없는 사람들이었겠죠. 기생들이라면.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울긋불긋하게 됩니다. 모이게 됐을 때. 이렇게 일정한 한 톤으로 옷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문 기사를 볼 때, 이 기사가 맞다라는 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바로 이런 배경의 이런 것들과 함께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김영민 PD 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오류라고 판명된 사진을 또 자기가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생이라고. 이제 학생들인데. 동아일보에 나왔던가, 아무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도 몰라요. 다른 데서 오류를 밝힌 그 기사가 나와도 언론도 모릅니다. 자기들도. 자기가 하는 데만 바빠요. 자기 관련된 그 기사 쓰느라고 바쁘고, 그거 생각하느라고 바쁘니까 몰라요. 이 오보가 나왔다라는 걸 모르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창녀촌으로 성공한 사람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한 포주가 있었어요. 포주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는 그 책이 번역이 안 돼서 제가 아는 변리사가 원서로 그걸 읽었대요. 이제 변리사는 사업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컨설팅도 하고, 저도 같이 컨설팅 참여하고 있죠. 전 발명가, 중소기업 이렇게. 저는 발명 컨설팅까지도 하죠. 저는 약간 공대생 머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계라든가 구조역학을 보면은 이렇게 개선점을 잘 찾아냅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그 포주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창녀촌을 성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포주가 자기가 창녀촌으로, 거기는 이제 합법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 책이.
합법적, 그 창녀촌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 책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은. 그래서 물론 모든 주가 합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기가 이제 창녀촌으로 성공한 스토리를 쓴 거예요, 그 책을.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은 경영대학원에서 교재로 채택이 됩니다. 경영대학원에서. 배워라 이거야, 배워라. 야, 니들 그냥 괜히 마케팅 서적으로 채택이 돼요. 경영대학원에서. 그래서 내용이 뭔가를 봤더니 다른 창녀촌하고 그 성공한 그 포주하고 다른 점이 남자 손님이 딱 오면 완전히 착각하게 만들어라는 게 핵심입니다. 뭘 착각하게 만들어라는 거냐? 내가 지금 창녀촌에 온 건지 아니면 여대생하고 미팅을 하고 있는 건지 조금 지나면 그걸 착각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컨셉은 뭐였냐면은 딱 들어가면 울긋불긋하고 자기가 봤던 창녀촌은 그 정육점 불빛이 이렇게 있었고 이래야 되는데 갔는데 자기 그 대학생 때 고등학교 때 만났던 그 누나, 옆집 누나, 그 무슨 연상의 누나인데 어디 좋은 대학에 합격했던 그 여대생 뭐 이런 이미지로 창녀가 앉아 있는 거예요. 주변의 소품들이 그 창녀일 법한 소품들이 아니야. 그냥 이렇게 여대생 소품이에요. 여대생 막 책도 꽂혀 있고 말투가 너무 고급진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그 포주가 창녀들한테 교육을 시켰던 게 뭐냐면 손님이 와서 나갈 때까지 절대 money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 이걸 교육시킵니다. money, M-O-N-E-Y. 그 다음에 pay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당신은 돈을 지불해야만 이 공간에 있을 수 있고 나랑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이런 이미지를 절대 주지 말아라.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 놀라운 일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자, 돈 얘기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거기 그 가격표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없죠. 음식점에 가격표가 없는 거랑 똑같아요. 음식점 중에서도 굉장히 잘 되는 음식점에는요. 메뉴판도 없고 가격표도 없습니다. 그런 데 있어요. 그런 건데 대화를 나누는 그러니까 얼마나 창녀들을 교육을 시켰는지 막 인문학은 어디나 다 통합니다. 인문학은 거기도 통해요. 창녀들이 읽어야 되는 추천 도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진짜 여대생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대화가. 그러니까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옷을 벗겨야 됐잖아요. 이제 자기는 그 옆구리를 풀러 갔는데 옷을 못 벗기는 겁니다. 일반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창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례가 나타나냐면 나는 분명히 창녀촌 그 소굴에 갔어. 근데 A 가게, B 가게, C 가게가 딱 있는데 그 가게 딱 들어갔더니 창녀촌이 아니야. 옷을 벗길 수가 없어. 돈 달라는 얘기도 안 해. 근데 나오면서 그 집을 나오면서 물론 그 본래 목적을 이제 만족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굉장히 대단한 만족을 했겠죠. 왜냐면 돈 주고 하는 느낌이 아니니까. 아주 대화를 하다가 그냥 평범한 카페에서 대화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술 먹고 갔어도 커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데 술이 깨. 술이 깨면서 내가 어디 왔지? 착각이 들어. 착각이. 대화하다가 옷도 못 벗기고 나가는데 아차 내가 지금 창녀촌에 왔지? 이게 나가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넣고 가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 이 아가씨가. 너무 고마워. 내 친구가 돼줬잖아요. 진정한 친구처럼 느끼게 했잖아요. 그 옆집 누나. 그 먼저 대학에 합격했던 옆집 누나를 생각나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0만 원인데 100만 원을 넣고 나가는 겁니다. 섹스도 안 하고 100만 원 넣고 나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매출액이 어마어마해진 겁니다. 그 옆집보다 10배씩 버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 동일한 시간에. 이 얘기 왜 나왔냐면 그 포주의 핵심이 뭐였죠?
창녀촌으로 성공하려면 남자들에게 나는 decent girl하고 데이트한다라는 환상을 줘야 된다라는 걸 안 거죠. 가짜지만 진짜처럼 또 노력을 해요. 창녀들한테 그렇게 또 교육을 하고. 왜냐면 그게 흉내로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옷도 이렇게 다른 창녀처럼 입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입는다고요? 여대생처럼 입는다고요. 진짜 여대생처럼. 그래야 착각을 하지 사람들이. 그죠? 진짜 직장 여성처럼 입는다고요. 그러니까 커리어 우먼처럼 옷을 입는다고요. 커리어 우먼, 여대생 이렇게. 공부 막 잘할 것 같이 보여 이렇게. 그 창녀가. 아시겠죠?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엘리트 그룹의 패션을 그 동시대 기생이나 창녀는 따라하는 경향이 저절로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해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조금 민감한 문제인데요. 그래도 저는 용기 있는 예술가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자, 안익태는 예술가여야 했을까? 이 책은 뭐 사서 보고 싶진 않아요. 또 궁금해지긴 한데 이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안익태 케이스. 안익태 케이스. 아니야. 볼 책이 너무 많아서 이거 사면 안 돼. 안 살 거예요. 사지 말아야지. 안익태 케이스인데 이건 좀 자세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 사도 돼요. 이 정도로 파악하고 넘어가자고요. 자, 핵심은 뭐냐면은 일단은 이거 오해하시는 분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은 안익태는 코리아 판타지라는 곡을 만들었죠. 근데 그 곡을 애국가에다 붙인 사람은 따로 있을 겁니다. 안익태가 내 곡을 붙여달라고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 때도 애국가가 있었는데 그 당시 애국가를 어떻게 불렀냐면은 어떤 아주 잘 알려진 그 곡에다가 불렀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곡이 아니죠. 동해물과 백두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국가 가사는 원래 있었고 안익태는 대단한 작곡가였어요. 자, 어느 정도 대단하냐. 그 시대에, 나도 지금 안익태 그 영화도 보고 막 드라마도 보고 그랬는데, 이제 어렸을 때 봐가지고, 그 시대에 독일에서 필하모니인가? 해놨는데, 베를린, 독일 제국음악협회 회원, 독일 제국음악협회 회원, 지휘자였어요. 이게 외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잘 나가는 지휘자 있죠, 왜? 서울시립, 거기에서 좀 문제가 됐었던 그분,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삼남매, 이렇게. 뭐, 그분보다 더 뛰어났던 것 같아, 보니까. 그, 작곡 실력이라든가, 곡을 이해하고, 지휘하는 그 능력이라든가, 곡을 다 이해하고 다 외워야지 그 지휘가 가능하거든요. 어디 갔지? 그런데 자 핵심만 좀 말씀드리자면 대단했고 이제 근데 이분이 왜 그 친일파로 지금 친일파로 된 건지 정말 친일을 한 건지 전 잘 몰라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친일파로 만약에 친일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친일파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의 후원자가 일본 사람인 거예요. 후원자가 독일에서 그러니까 독일에서 음악이 너무 좋으니까 후원을 했는데 누군가가 후원을 했는데 자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이 안익태 독일 체류와 눈부신 활동은 일독협회 그러니까 일본하고 독일하고 이렇게 합작한 베를린 본부와 일본의 괴뢰국인 만주국의 베를린 주재 공사관 일본 사람 에헤라 고이치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안익태를 독일로 불렀고 독일에서 음악 활동을 하고 그 대단한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안익태의 능력을, 안익태의 그 예술성을 알아본 에헤라 고이치라는 베를린 주재 공사관의 후원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부분을 자, 예술가는 여러분 예술에 대한 욕망이 더 강할 것 같아요. 애국에 대한 욕망이 더 강할 것 같아요. 전 두 개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근데 보통 사람은 예술을 먼저 생각하지 뭐 애국, 친일 뭐 이런 거 저는 생각 안 해요. 머릿속에 없어요. 머릿속에는 음악만 있어요. 그냥 음악만 있어요. 그게 보통 예술가예요. 음악만 있죠.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애국가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그리고 코리안 판타지라는 것은 그 외국에 나갔으면 그 얼마나 그래도 고향이 그리웠겠습니까? 네. 저는요, 좀 전에 제가 유튜버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두뇌는 이렇게 적용력이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예술적인 영감이 아주 좋았다고 칩시다. 그래서 독일을 너무 사랑했다고 쳐요. 그래서 히틀러가 코리아 판타지 같은 아름다운 그 곡을 만들었어요. 그 곡만 들으면 그냥 애국심이 엄청 막 철철 넘쳐. 그 곡만 들으면. 근데 히틀러의 왼수 국가가 있다고 칩시다. 왼수 국가가. 그런데 히틀러가 작곡한 그 곡으로 극단적인 예를 듭시다. 그냥 이스라엘 국가에 원래 가사가 있었는데 그 곡을 붙였다고 칩시다. 쳤어요. 근데 그 국민들이 그 사실을 몰랐어. 이 작곡가가 누군지 몰랐다고 쳐요. 들으면 너무 감동스러워. 너무 애국심이 나는 거예요. 예. 왜 그 히틀러 같은 그 광기 있는 사람이 독일 생각, 자기 그 민족을 생각하면서 작곡을 한 게 너무 환상적인 거죠. 예. 그걸 이스라엘 사람 들어도 감동합니다. 왜? 음악은 선율이니까. 그러니까 예술이 먼저냐? 그 어떤 과학자가 그랬어요. 과학에는 조국이 없다. 플레밍인가? 그 페니실린과 관련된 과학자인 것 같은데. 과학자에게는 과학에는 조국이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과학자에게는 있다. 과학에는 없지만. 마찬가지로 자, 음악에는 조국이 없어요. 음악은 그런 걸 가리지 않아요. 안익태 씨가 고향과 한국을 생각하면서 애절한 마음으로 작곡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익태 씨가 그 작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누가 만들어줬느냐? 공교롭게도 일본 사람이 만들어준 거네.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를. 그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한국인이 안익태 씨의 그 재능을 알아보고 만들어줬으면 더 좋았겠죠. 네. 그러나 지금 배가 고프고 새끼 굶었고 지금 방 추운데 손이 얼어가지고 피아노를 칠 수가 없는데 거기서 코리아 판타지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이런 부분을 이런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애국가의 그 곡을 다시 작곡해야 된다는 논의는 이거는 급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금 더 넓은 관점으로 당시 안익태 작곡가, 안익태 음악가의 그 환경 그리고 정말 코리안 판타지를 했을 때 그걸 누가 알아요? 진짜 간절한 우리 한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을 염원하면서 나는 왜 한국인한테 후원을 못 받고 일본인한테 후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때로는 수치스럽지만 그 음악에 대한 사랑 때문에 또 막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음악을 안 할 수도 없고 막 이런 게 막 더 애절하게 만드는 거야. 막 국가에 대한 사랑을. 이 상황 자체가. 그래서 어느 순간 하늘에서 코리아 판타지가 샥 떠올랐어요.
그럼 이게 친일파의 곡인가요? 그게 바로 그런 이제 상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닉테 작곡가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 그런 상상은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저는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지만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정말 그 그림을 하고 싶을 때는 때로는 뭐 저의 케이스는 아니지만 때로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은행을 털어서라도 내가 그것을 미술 재료비를 하고 싶다. 그런 예술가도 있어요. 그런 미술가도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봐야 돼요. 아닉테라는 분을 우리 한국인인데 그래 그 일본 사람이라도 이렇게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해줘서 그래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네. 잠깐만. 또 에라 고이치는 만주국 건립 10주년을 기념하는 만주국 축전곡을 아닉테에게 의뢰하고 베를린에서 초연케 했다. 이게 또 보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또. 만주국 곡 하나 작곡해줘라 했는데 또 야, 안 할 수가 없어. 자기 음악 활동을 전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사람인데 했겠죠. 그래서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작곡이 이제 선전선동 전범국의 그 음악을 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친일파가 되는 거죠. 어때요? 친일파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저는 좀 더 넓은 관점으로 그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자는 얘기예요. 친일파 아니란 얘기가 아니고. 이름까지 바꿨구나. 에키타이안 일본식 이름인가요? 이름을 바꾸고. 문제가 좀 있는데 논란거리가 되긴 되겠네. 상당히 되겠네. 하지만 제가 히틀러 비유를 든 게 이제 그래서 이 논란거리에서 우리가 좀 더 좀 깊게 들여봐야 될 본질은 그거다. 우리 두뇌는 어떤 A에 대한 몰입과 충성도가 B로 넘어가면서 다양한 전공자가 되고 다양한 분야의 고수가 되고 하는 두뇌가 그런 특성이 있는데 아닉테가 코리아 판타지라는 제목으로 작곡을 했다면 최소한 일본의 그 누구라 그러지? 황제가 아니라 아무튼 일본군 뭐 대장이나 일본의 그 왕이나 일왕을 생각하면서 작곡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인정하시겠죠. 아닉테를 완전히 그 친일파다 이렇게 본 사람이라도. 제목이 코리아 판타지인데.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더 길게 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예술가의 관점, 예술가의 그때 그 상황, 그 당시의 상황, 그 당시의 국가적인 상황, 그 누구도 자기의 음악을 후원해 줄 수 없었던 한국인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황.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